4월 27일 수업이고요. 오늘 첫 번째 주제는 갑복사와 참조복사라고 하는 현상을 소개해 드리고 이 현상의 원리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볼 거예요. 일단은 결론부터 잠깐 말씀을 드리면은 원리를 그렇게 깊게 이해 못하셔도 상관은 없어요. 현상 자체는 되게 단순한 거기 때문에 그냥 그 현상 자체를 암기하셔도 됩니다. 자, 어떤 현상인지 봅시다. A라고 하는 변수 10을 A에다가 저장을 했어요. 그리고 B라는 변수에다가 A를 저장했어요. 그럼 여기서 출력하면은 결과는 얼마가 나올까요? 디버그 하면서 같이 따라가 볼게요. 자, A라는 변수 10을 준비했고요. A는 10이죠. B에다가 A를 넣어요. 그럼 B도 10 되겠죠? 자, A를 출력하면 A10이라고 나오죠? B도 출력하면 B10이라고 나오겠죠? 이거 뭐 당연한 얘기죠? 자, 선 하나 쭉 출력하고요. 그 상태에서 이제 A가 현재 10인데, A 수수로 10을 증가시킬 겁니다. 그럼 여기가 실행되고 나면은 여기서 A는 얼마? 20이 되겠죠? A는 20. 그럼 B는 얼마일까요? B는 처음에 10이었으니까 그대로 B는 10이겠죠. 여러분들이 A에다가 10을 넣고 그 다음에 B에다가 A 값을 넣으라고 했으니까 결국은 B도 10이 된 거예요. 그 상태에서 A를 20으로 바꾼다고 해서 B가 바뀌진 않겠죠. 그래서 B는 10입니다. 자, 여기 B 10이라고 나왔죠? 그 다음에 이제 B를 10 감소시켜요. 그럼 A는 얼마죠? A는 여전히 20이죠? 그리고 B는 0이 되겠죠? 자, 어떻게 보면 이게 상식적으로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제 어떤 노트를 A4지에다가 하나 복사기로 복사를 했어요. 그래 놓고 원본에다가 막 필기를 해요. 그런다고 복사본이 자동으로 같이 필기되진 않잖아요. 일반적인 변수끼리의 대입은 값의 복사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원본이나 복사본을 수정했을 때 반대쪽 원소한테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자, 이번에는 배열에 대해서 이야기해보죠. 자, 지난 시간에 배열에 대해서 살펴봤었어요. 자, 배열이라는 거는 이제 하나의 이름에 여러 개의 값을 그룹핑한 거라고 했었죠. 그래서 이렇게 배열을 만들면은 얘부터 0, 1이라고 하는 일련 번호가 부여되는데 이 일련 번호를 인덱스 번호라고 한다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기서 다음으로 넘어가면 자, 오리진이라고 하는 애한테 0번째에는 1, 1번째에는 2라는 값이 저장이 된 거예요. 배열은 여기 코드상에서 바로 안 보여요. 여기 왼쪽 칸에서 이 트리를 확장하셔야 안에 내용이 보입니다. 자, 이제 오리진을 카피한테 복사했어요. 자, 그럼 카피도 0번째는 1, 1번째는 2가 되겠죠. 자, 그래서 각각 출력하면은 현재 자기들이 저장하고 있는 값이 나올 겁니다. 여기 화면 밑에서요. 자, 이제 카피의 0번째에다가 100을 더할 거예요. 여기다가 이제 100을 더할 거고 카피의 1번째에다가 200을 더할 거예요. 그럼 오리진은 어떻게 될까? 아까 우리가 본 대로면은 원본은 그대로 있어야 되는데 배열은 그렇지 않습니다. 자, 진행해 볼게요. 카피의 0번째 100을 더합니다. 자, 원본 같이 변했죠?
카피에 1번째 200을 더합니다. 그러면 원본도 같이 변했죠. 자, 실제로 전체 출력해보면 원본과 복사본이 같이 바뀌는 걸 알 수 있어요. 기본 데이터 타입 8가지는 복사하면은 복사한 후에 원본이나 복사본을 수정하면은 반대쪽에 영향을 주지 않지만, 배열 같은 경우는 복사를 하면 실제 복사가 발생하는 게 아니라 참조라는 현상이 발생을 해요. 원본을 그냥 참조하는 거지 실제로 복사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원본이나 복사본을 수정하면 반대쪽 게 같이 변합니다. 이게 배열 복사의 특성이에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결론만 얘기하면 이 현상을 그냥 외워버리시면 돼요. 근데 그래도 왜 그런지 한번은 얘기는 같이 해봐야겠죠. 자, 값복사와 참조복사라고 하는 주제인데요. 기본 자료용 변수 간의 대입과 배열 간의 대입은 차이가 있다라는 겁니다. 조금 전에 확인한 거죠. 기본 자료용은 차, 불림, 바이트, 쇼트, 인트, 롱, 플루트, 더블 얘네들을 뜻해요. 자, 먼저 값복사에 대해서 살펴보자고요. 기본 자료용 변수를 서로 대입한 경우에요. 자, 단순히 복사가 발생하기 때문에 복사 후 원본이 바뀌어도 복사본에 영향이 없어요. 반대 경우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조금 전에 우리가 봤었던 예제가 이거였죠. 원본을 복사해도 복사본은 변하지 않는다. 자, 출력 결과가 나오고요. 확인한 예제니까 넘어갑시다. 변수 간의 값복사 원리. 자, 인트 타입의 변수 A라고 선언하면 인트가 의미하는 게 메모리 공간을 4바이트를 점유하는 거기 때문에 실제로 램카드 안에 4바이트를 차지하는 공간을 이렇게 딱 만들어 놓고 A라는 이름표를 붙입니다. 이게 변수의 선언이에요. 그러니까 인트형의 변수 A를 선언한다라는 거는 인트가 차지하는 메모리 크기를 램카드에서 실제로 점유한다는 뜻이에요. 안에 내용은 비어 있겠죠. 자, 편의상 지금 이 엑셀 한 칸을 1바이트라고 지정을 했는데 1바이트는 이진수 8개가 들어가는 공간이기 때문에 실제로 이 안은 8칸씩 쪼개져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8칸짜리가 4칸이니까 이곳의 전체 크기는 32칸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A에다가 10을 대입해라 라고 하면은 점유한 메모리 공간에 10이라는 값을 기록하는 거예요. 물론 이진수로 바꿔서 기록을 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새로운 인트형 변수 B를 선언하면 또 4칸짜리 메모리 공간을 점유하고 거기다 B라는 이름표를 붙입니다. 이때 메모리의 공간을 무작위로 액세스해요. 차례대로 갖다 붙이는 게 아니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A에다가 A를 B에다 넣어라 라고 하는 거는 A에 저장되어 있는 10을 여기다 갖다 넣으란 얘기예요. 그래서 이렇게 값이 들어가는 거죠. 이 상태에서 여기에 저장되어 있는 내용을 수정하면은 여기에 있는 애는 그대로 남아 있는 거죠. 왜냐면 위치하는 것 자체가 다르니까요. 서로 다른 공간에 있는 독립적인 값이니까 한 곳을 고쳐도 다른 곳에 영향을 주지 않는 거예요. 근데 배열 간의 복사는
이것도 그림으로 봅시다. 밑에 코드도 아까 우리가 같이 본 거예요. 자, 그림으로 바로 설명할게요. 인트 타입의 배열 A라고 선언을 하면요, 아직 몇 칸인지 결정이 안 됐죠. 예, 무조건 모든 배열 선언은 무조건 램카드에서 4칸을 차지합니다. 무조건 4바이트입니다. 이게 더블형의 배열 B라고 해도 무조건 4칸을 차지합니다. 일단 배열 변수는 무조건 4칸이에요. 대신에 여기에 이렇게 대괄호가 들어가서 얘가 배열이다라고 하는 거는 이 A에다가 아까처럼 이렇게 10이라는 값을 저장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이 램카드 어디엔가에 위치를 의미하는 값을 저장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얘는 저장할 수 있는 값의 종류가 제한되어 있다는 거예요. 램카드 어딘가에 있는 위치를 저장한다예요. 이 위치 값이 정수거든요. 엑셀에서는 여기를 편의상 K의 5라고 부릅니다. K5라고 표현하는데 이거를 1번째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이런 식으로 해서 여기가 몇 번째 칸인지를 저장하는 거예요. 숫자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new int 2라고 하면은 2칸짜리가 연속적으로 존재하는 메모리를 어딘가에 배열로 만드는 거예요. 이 코드는 어딘가에 인트형 변수 2개가 묶인 배열이 존재하는 거예요. 그 배열의 시작 위치를 아까 만들었던 A에다가 저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H3라고 하는 이 시작 위치를 여기다 저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A의 0번째라고 하면은 H3를 찾아가서 거기서 0번째 공간을 뜻하는 거고요. A의 1번째라고 하면은 마찬가지로 H3를 찾아가서 거기서 1번째 공간을 얘기하는 거예요. 실제로 값은 여기 10, 20 이렇게 들어있으면은 A 자체는 그 저장되어 있는 위치 그리고 거기서 0번째 것인지 1번째 것인지를 판단해서 그 값을 꺼내서 쓴다라는 거죠. 그래서 배열은 컴퓨터상에서 약간 이렇게 간접적으로 존재해요. 자, 만약에 더블 타입의 배열 B를 만들면은 B 자체는 4칸 4바이트예요. 그리고 new 더블 3라고 하면 어딘가에 3칸을 저장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놓고 여기에 시작 위치를 B에다가 저장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B의 0번째라고 하면은 여기 시작 위치를 편의상 100이라고 할게요. 그럼 100번째 칸을 찾아가서 거기서 0번째 항목 B의 1이라고 하면은 100번째 칸을 찾아가서 거기서 1번째 항목 그런 뜻이 된다는 겁니다. 자, A의 0번째에다 1을 넣어라. 그럼 H3를 찾아가서 1을 넣어라. A의 1번째에다 2를 넣으면은 또 H3 찾아가서 2를 넣어라. 그런 뜻이 되는 거죠. 자, 한편 새로운 정수형 배열 B를 선언하면 배열은 선언하면 무조건 4칸이라 그랬죠. 그리고 거기에는 실제 그 램카드 상의 어떤 시작 위치만을 저장할 수 있다 그랬죠. 그래서 A에다가 B를 대입하면 이렇게 돼요. A가 저장하고 있던 H3라는 값을 저장하는 꼴이 돼요. 그러니까 A랑 B가 결국은 같은 위치를 가리키는 거죠. 그래서 A의 0번째건 B의 0번째건 똑같은 값을 가리키기 때문에 B를 고치건 A를 고치건 서로 양쪽한테 영향을 주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니까 A에다가 A를 B에다 넣어라 라고 하면 이게 배열일 때는 결국은 같은 거를 가리킨다는 거죠.
자, 이게 배열의 복사 과정이고요. 이 현상을 참조 복사라고 합니다. 근데 이 참조 복사 현상 때문에 의도치 않은 버그가 되게 자주 발생하거든요. 그러면은 배열을 진짜 복사하려면 어떻게 하느냐? 여기다 AT3를 저장하는 게 아니라 B는 new int 2칸 하면은 어딘가에 또 8칸을 잡겠죠. 그럼 이제 이 B의 시작 위치 J의 7이에요. 여기를 B에다 넣어요. J의 7. 그래서 A의 0번째, H3의 0번째 값을 B의 0번째다 복사해라. A의 0번째를 B의 0번째에다가 복사해라. 그러면은 H3의 0번째를 갖다가 J7의 0번째에다 갖다 넣겠네요. B의 1번째를 A의 1번째에다 1번째에 있는 걸 B의 1번째에 넣어라. 그러면 2가 눌러 저장되겠죠. 이렇게 원소끼리 하나씩 복사를 해줘야 배열의 복사가 발생을 해요. 자, 이것도 지금 예제가 제시가 된 거예요. 자, 오리진이라는 배열 2칸짜리를 만들었어요. 그럼 이 origin.length라고 하면은 배열 이름.length는 배열이 몇 칸인지를 검사한다 그랬죠. 그래서 2칸이다 라고 나온 겁니다. 그럼 이제 카피라는 배열을 만들면서 new 인터에서 2칸을 만들라는 거죠. 오리진이라는 배열이 1하고 2가 저장이 돼 있었는데 카피라는 배열을 또 2칸짜리를 만들었어요. 자, 이래놓고 이제 오리진의 0번째를 카피의 0번째에다 넣어라. 카피의 1번째를 오리진의 1번째에다 넣어라. 라고 한 다음에 출력하면 각각 똑같은 값이 출력이 되겠죠. 자, 여기부터 디버깅 하면서 봅시다. 자, 일단 둘 다 출력이 됐고요. 오리진과 카피 모두 1, 2, 1, 2가 저장이 되어 있습니다. 자, 아까는 배열 간의 직접 대입이었지만 이번에는 배열의 원소들을 하나하나 복사한 거예요. 자, 그래서 카피의 0번째에다 100을 더하고 카피의 1번째에다 200을 더해요. 원소끼리 저렇게 복사를 하면은 복사본을 고쳤을 때 원본은 그대로 있어요. 아까랑 사뭇 다르죠? 그래서 이렇게 출력하면은 원본은 1, 2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고 복사본은 이렇게 변경된 값을 갖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배열을 복사할 때는 원소를 하나하나 일일이 복사를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배열의 원소가 한 20개 정도 된다라고 하면은 코드가 슬슬 엄두가 안 나기 시작하죠. 반복문을 돌려도 되긴 하지만 배열을 복사하기 위해서 자바에서 제공하는 명령어가 있습니다. 그 명령어를 소개할게요. system.array copy라고 하는 기능인데요. 원본 배열의 복사가 시작될 위치. system.array copy A가 원본이에요. A의 세 번째 위치부터 0, 1, 2, 3 여기부터예요. A가 여기 있으면은 0, 1, 2, 3 여기부터죠. 여기부터 복사될 배열 B 5칸짜리 배열이에요. 얘가 B예요. 그리고 복사가 시작될 위치 2에다가 0, 1, 2니까 여기다가 여기서부터 이제 복사를 넣기 시작하겠다는 거죠. 몇 개? 3개를 복사해라. 하나, 둘, 셋. 자, 이게 system.array copy라고 하는 명령이에요. 자, 예지도 조금 이따 같이 보면 되고요. 참고로 다른 책에서는요, 우리가 말했었던 값복사를 깊은 복사라고 표현하고요,
참조 복사를 얕은 복사라고 표현하는 책들도 있습니다. 주로 파이썬이나 자바스크립트 같은 최신 언어들이 이름을 이렇게 바꿔서 표현을 많이 하고 있어요. 자, 마지막 시스템.어레이 어레이 예제 좀 봅시다. 자, 0, 1, 2, 3, 4, 5 다섯 칸짜리 배열이 존재해요. 1, 2, 3, 4, 5인 거죠. 자, 카피라고 하는 배열을 원본의 길이랑 똑같이 만들었어요. 그러면 카피가 다섯 칸이 되는 거죠. 오리진의 0번째부터 얘가 오리진이고 얘가 카피잖아요. 자, 오리진의 0번째부터 카피의 1번째에다가 3개를 복사해라. 그러면 1, 2, 3이 되겠죠. 배열은 만들면은 모든 칸을 기본적으로 0으로 세팅해요. 그래서 여기는 0이 나올 거예요. 자, 두 개의 배열을 반복문 돌면서 어차피 길이가 똑같으니까 오리진의 길이 5보다 작을 동안 1씩 증가하면서 i 값 그리고 오리진의 i번째와 카피의 i번째를 각각 출력을 해봤습니다. 자, 그럼 원본 배열이 1, 2, 3, 4, 5일 때 복사본은 1번째부터 이렇게 3개를 복사해라고 했으니까 1, 2, 3이 여기 들어갔을 거고 나머지는 0으로 채워져 있다는 거죠. 배열은 만들기만 하면 모든 칸을 0으로 채워요. 자, 1, 2, 3, 4, 5. 자, 오리진이 이렇게 있어요. 주로 배열을 복사할 때는 조금처럼 이렇게 한 칸씩 밀어서 복사하진 않고요. 복사본이 있으면은 원본의 0번째부터 복사본의 0번째 칸에다가 배열의 길이만큼 복사해라. 하나, 둘, 셋, 넷, 5개를 복사해라. 그러면 이렇게 모든 칸들이 1대1로 들어가겠죠. 보통은 이런 표현을 가장 많이 써요. 자, 출력하면은 다 같이 복사가 돼 있죠. 자, 여기까지 내용 실습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실습 시간은 일단 4개니까 20분 해서 10분 쉬고 하면 1교시 마무리는 10시 반에 끝나는 걸로 하고요. 그 다음에 제가 문제 드렸죠. 문제 시간을 어떤 문제는 쉬운데 어떤 문제는 어려우니까 45분 드릴게요. 제시해드린 문제에서 자, 1번부터 3번까지는 그냥 기본적인 연산자, 그 다음에 문법 활용, 배열 핸들링, 그런 우리 여태까지 수업 내용을 정리하는 문제고요. 4번까지는 우리 수업 내용을 정리하는 문제고요. 5번부터는 실제 코딩 테스트를 가정한 거예요. 취업 준비하시는 분들은 5번, 6번 정도는 가볍게 푸셔야 돼요. 실제 코딩 테스트는 이거보다 더 어려워요. 근데 이제 생각할 시간이 좀 필요할 테니까 시간을 좀 그렇게 할애할게요. 자, 그러면 10시 45분에 이 문제풀이 시작하고 다음 단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조금 이따 봅시다. 그 문제풀이가 생각보다 잘 안 되는 경우도 분명히 계실 거예요. 처음부터 이거를 다 풀 수 있을 거라는 기대는 사실 저도 안 하고 문제를 냈고요. 대신에 이제 고민을 해본 상태에서 풀이를 들은 이후에 다시 재도전을 해보세요.
그때 풀리면은 괜찮은 건데, 그때도 안 풀리면은 그때는 이제 풀릴 때까지 수업 영상을 다시 보시던지 아니면은 그 될 때까지 계속 재도전을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저는 미리 답안을 다 만들어 놓긴 했는데, 일단 답안들은 다른 폴더로 옮겨 놓고요. 이점 공일점 자, 풀이를 해보죠. 자, 다른 파일로 옮겨놓고 이제 풀이를 다시 한번 쭉 진행을 해볼 거예요. 일단은 좀 쉬운 4번까지 한번 쭉 풀고요. 중간에 한번 끊었다가 5번, 6번 얘기할게요. 자, 시험 점수를 입력받으래요, 먼저. 시험 점수를 입력받으라고 했으니까 임포트 java.util.scanner 이게 되겠죠? 자, 스캐너를 받고 나서 스캐너 타입의 리더는 new 스캐너 system.in 이라고 해서 입력받으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system.out.print 라고 해서 점수를 입력하세요. 이렇게 입력을 받고 정수 타입의 포인트는 reader.nextInt라고 해서 점수를 입력받았습니다. 입력 다 받았으니까 reader.close 걸었고요. 여기까지 익숙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문제에서 이야기한 그대로 if문을 구성을 해볼게요. 자, 90에서 100점, 뭐 이렇게 해서 나머지 점수는 F. 이 조건이었죠? 자, if 포인트가 90에서 100점 사이라고 했으니까 90은 포함하고 and 포인트가 100보다 작다. 이때는 A라고 출력을 해주고요. else if 포인트가 80보다 크고 and 포인트가 89보다 작다면 여기서는 B라고 출력해 주고요. 그 다음에 70점대 60점대 마지막 else F, B, C, D. 자, 얘는 70에서 79까지, 얘는 60에서 69까지. 자, 이렇게 해서 실행을 한번 해보면, 자, 점수를 입력하세요 했을 때 72라고 입력하면은 거기에 맞는 C라는 학점이 나옵니다. 자, 요렇게 푼 거는 이제 문제를 정말 열심히 그대로 옮긴 거예요. 근데 저번에도 이제 이렇게 if문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이런 범위를 산정하는 게 있으면은 이 문제의 문장을 그대로 이해하지 말고 여기에서 숨어있는 맥락을 찾아야 된다고 했었어요. 자, 현재 지금 포인트가
83이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포인트가 90보다 크거나 같다 해서 이미 fail 났죠. 그럼 조건이 거짓이 되니까 다음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90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거는 크거나 같다라는 게 조건이 안 맞았다라는 거는 이미 포인트가 90보다 작다라는 얘기예요. 즉 정수만 낳고 봤을 때 89보다 작거나 같다라는 거예요. 이미 이게 안 맞다는 거는. 그러니까 이 조건이 위배됐다라고 하는 거는 바꿔 말하면은 이 조건은 이미 충족이 되어 있다는 뜻이기 때문에 이 뒷부분의 조건들이 필요가 없습니다. 다른 데도 다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점수는 0점에서 100점 사이까지라는 게 보통이기 때문에 100보다 작거나 같다라는 거를 굳이 따질 필요는 없어요. 이런 상황들을 고려해서 if문을 좀 더 간결하게 표현해 보면 요 뒤에 조건들이 전부 없어져도 되는 거죠. 요 세 개의 조건이 전부 없어져도 되는 거죠. 어때요? 훨씬 심플하죠? 가장 심플한 게 가장 화려한 겁니다. 자, 다시 실행해 보면은 이제 82라고 입력했을 때 위쪽의 if문과 아래쪽의 if문이 결과는 둘 다 동일할 거예요. 하지만 어떤 방식의 표현법이 좀 더 효율성이 높은지에 대해서는 뭐 굳이 더 말 안 해도 되겠죠. 자, 두 번째 예제입니다. 100에서 200 사이에 임의의 숫자를 입력받아 넘버라는 변수에 저장을 해요. 입력을 받아야 되니까 또 아까 코드에서 복사해서 스캐너는 만들게요. 자, 작업해야 되는 과정을 보면은 첫 번째가 100에서 200 사이에 임의의 숫자를 입력받아야 되는 게 먼저고요. 넘버라는 변수에 저장해야 됩니다. 스캐너 타입의 리더는 new scanner system.in 이라고 만들고요. 자, 100에서 200 사이의 숫자를 입력하세요 라고 메시지를 뿌린 다음에 넘버라는 변수에다가 입력값을 담았습니다. 자, 그럼 1부터 입력받은 숫자까지 반복을 돌리면서 거기서 3의 배수에 대한 총합을 구하라는 게 이제 두 번째 미션인 거죠. 자, 그래서 1부터 입력받은 숫자 사이에서 3의 배수에 대한 총합. 일단은 총합을 구하래요. 총합을 구하려면 변수를 반복문 시작하기 전에 0으로 초기화해 놓고 시작하는 거 잊지 않으셨죠? 자, 그 다음에 1부터 입력받은 숫자 사이를 반복을 돌립니다. for int i는 1부터 i는 입력받은 숫자까지. 자, 그러면은 넘버와 작거나 같다 이렇게 해도 되고요. 넘버가 포함돼야 되니까. 아니면 작다로 할 경우에는 넘버가 1보다 크다, 넘버보다 1 큰 값보다 작다 라고 조건을 걸면은 반복문에서 넘버가 포함이 되죠. 자, 이 와중에서 i에 대한 값이 if i를 3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0이 되는 게 그 3의 배수인 거죠. 그럼 이 조건이 충족하는 것만 토탈에다가 i를 더합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에 토탈 변수를 출력해 보면은
여기서 150을 입력했다라고 하면 1부터 150까지 3의 배수만 구해라 하면은 3825가 나온대요. 자, 요 문제까지는 그래도 좀 괜찮았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여기까지는 이제 기본 문법 표현에 대해서 체크하는 문제였고요. 자, 이번에 이그젠 03점 잡아입니다. 자, 노트북을 구입하기로 했는데 가격들이 이렇게 나왔대요. 이 검색 결과에서 가격을 오름차순으로 정렬하래요. 그러면 정렬을 하라는 거니까 일단은 가격을 먼저 배열로 정리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순서대로 정의하죠. 자, 정렬에 대한 반복문 루틴은 공식이니까 외우세요 라고 말씀드렸었어요. i는 0부터 i는 이 0번부터 그 다음에 마지막 것 빼기 끝까지 갑니다. 그래서 i가 price.length 빼기 1까지 가고요. 그럼 i가 0번째일 때 나머지 것들하고 비교하면서 크기가 더 작으면은 맞바꾸고요. i가 1일 때도 그 옆에 거부터 끝까지, i가 2일 때도 옆에 거부터 끝까지 이런 식으로 계속 반복을 하는 거죠. 그래서 for int j는 i 다음 거부터 시작해야 되니까 i 플러스 1이 됩니다. j는 price.length까지 반복하는 거고, 여기서 프라이스의 i번째가 만약에 프라이스의 j번째보다 크다면, 그러니까 요거일 때 다른 애들하고 비교하면서 얘보다 값이 더 큰 게 있다면 이 두 개를 맞바꾸는 거예요. 그리고 또 다음 거랑 비교했을 때 얘가 더 크다면 맞바꾸는 거고, 이렇게 해서 이 첫 번째 자리에 들어갈 항목이 무엇이 될지를 쭉 반복 돌면서 찾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그냥 변수 간의 맞교환은 불가능하니까 임시 변수 하나를 등장시켜야 된다 그랬죠? i번째를 복사하고 프라이스의 i번째는 프라이스의 j번째를 복사하고 다시 프라이스의 j번째는 아까 맨 처음에 복사해둔 tmp를 넣어주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결과 확인을 위해서 반복문 배열을 하나 더 반복문 출력하는 배열 코드를 하나 더 만들었어요. 자, 이렇게 해서 실행하면은 출력되는 결과가 이렇게 가격순으로 쪼르륵 정렬이 되는 거 확인할 수 있죠. 자, 1번은 조건문에 대한 예제, 2번은 반복문에 대한 예제, 3번은 배열과 반복문에 대한 예제. 그 중에서도 그 정렬 알고리즘에 대해서 설명한 예제였고요. 네 번째 예제는 그냥 배열 탐색이에요. 제가 4번까지 보고 쉬겠다 그랬는데 보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1시간 넘게 쉬는 시간이 없었네. 실습 시간하고 해서 일단 여기서 조금 쉬었다가 이어서 합시다. 자, 지금 11시 15분부터요 4, 5, 6번 얘기 좀 할게요. 조금 쉬었다 갑시다. 자, 넘어가 볼까요? 유잼 04점 잡아.
자, 위에 문제에서 한 달 동안 아르바이트를 해서 140에서 170만원 사이의 노트북을 구매할 수 있게 됐대요. 그러면 여기서 살 수 있는 거는 전부 몇 개인지를 찾으래요. 자, 그래서 가격 정보를 다시 그 배열 정의한 것만 복사해 갖고 왔어요. 개수를 세라고 하는 거는 총합의 응용이에요. 변수를 먼저 0으로 준비해 놓고 우리가 개수 셀 때 손가락 하나씩 꺾어가면서 세잖아요. 그것처럼 조건이 맞을 때 변수를 일씩 증가시켜 주면 돼요. 그래서 구입 가능한 수량을 변수를 0으로 초기화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배열을 탐색하는 거죠. for int 타입의 i는 0부터 i는 price.length까지 i를 1씩 증가시켜요. 그럼 전체 배열의 길이가 10개니까 10보다 작을 때까지, 그럼 0부터 9까지 반복할 거고 0, 1, 2, 3, 4, 5, 6, 7, 8, 9 배열을 순서대로 탐색할 수 있게 되겠죠. 여기서 프라이스의 i번째라고 하면 배열의 모든 원소에 접근하는 건데, 조건이 이 가격이 140만원보다 크거나 같고 100, 1000만, 10만, 100만보다 크거나 같고 and 프라이스의 i번째가 170만원보다 작거나 같다. 10, 100, 1000만, 10만, 100만. 자, 이 조건이 충족될 때 준비한 변수를 일씩 증가시키면 되는 거죠. 자, 그럼 이제 최종적으로 그 구입 가능한 노트북은 총 몇 개입니다 라고 결과를 확인할 수 있겠네요. 자, 실행해 봅시다. 자, 구입 가능한 노트북은 총 3개라고 합니다. 자, 넘어갈게요. 자, 5번하고 6번 문제가 좀 어려웠을 거예요. 5번 문제 자체는 이제 난이도가 좀 있는 문제예요. 이거는 이제 예전에 구글 입사 문제 나왔던 거를 발췌해서 난이도를 좀 하향시켜서 다시 재구성한 문제입니다. 자, 새 파일 이그잼 05점 자바. 자, 메인을 만들었고요. 자, 고무공을 100m 높이에서 떨어뜨리는데 이 공은 땅에 닿을 때마다 원래 높이의 5분의 3만큼 튀어오른대요. 공이 5번 튈 동안 높이는 이랬대요. 자, 공의 높이에서 소수점을 버리고 정수만 취하래요. 그래서 높이가 0이 되는 순간을 더 이상 튀어오르지 않는 시점이라고 가정을 해야 된대요. 그러면 공이 몇 번 튀어오르지 않기 위해서는, 공이 더 이상 튀어오르지 않기 위해서는 몇 번 튀어올라야 하는가? 예를 들어서 15번째에서 높이가 0이 됐으면은 14번 튀어오른 거래요. 자, 이거는 그 100m에서부터 반복을 돌리면서 5분의 3을 계속 곱하는 거예요. 근데 몇 번 할지를 모르는 상태예요. 대신에 조건만 주어졌죠. 공의 높이가 헤이트가 100이었습니다. 그리고 공이 휘어오른 횟수가 처음에 0이에요. 이걸 반복하면서 공이 튀어오르는 횟수는 1씩 증가시키고 공의 높이는 헤이트 곱하기 3분의 5만큼 해줘야 되는데, 이 결과에서 문제에서 뭐라 그랬어요? 정수만 취하라 그랬죠.
이걸 언제까지 해야 돼요? 조건이 주어졌어요. while 높이가 0보다 큰 동안은 이걸 계속 해야 돼요. 0이 되면 그만해야 되고. 자, 그래서 이제 몇 번째 튀어 올랐을 때 높이가 얼마다 라는 거를 출력을 계속 시켜보면 60, 36, 21, 12 높이를 지금 소수점 버리고 정수만 취하라고 그랬으니까 인트로 흠발한 겁니다. 그럼 9번째에서 0이 되죠? 자, 그럼 공은 8번 튀어 오른 거죠. 총 구해진 카운트에서 1을 빼야 됩니다. 그래서 공이 튀어 오른 횟수는 총 카운트 빼기 1회입니다 라고 출력이 될 거예요. 문장을 그대로 코드로 옮기는 거예요. 코딩 테스트 연습하실 때 특히 취업 준비하시는 분들 코딩 테스트 준비하셔야 될 텐데, 코딩 테스트에서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거는 문장을 그대로 코드로 옮기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의 요구사항이 무엇인지를 먼저 파악하는 거를 연습하셔야 됩니다. 이게 중요한 이유가 실무 들어가서 프로그램을 만들면 우리 무슨 기능 만들까라고 아이디어 회의를 할 거 아니에요. 그럼 그 아이디어는 결국 글로 정리가 되거든요. 그걸 보통 이제 업무지 시서라고 하는데, 업무지 시서 이해가 안 되면은 코딩 아무리 잘해봐야 소용이 없어요. 실제로 같이 공부했던 친구들 중에 저 친구는 진짜 잘하는 것 같다 싶으면은 이제 그렇게 생각되는 친구랑, 그 다음에 제 주변에 있는 제 개인적인 선후배들, 이제 실제로 이제 회사 생활 하고 있는 분들이 좀 괜찮은 학생이 있으면 좀 추천해달라라고 요청하는 시기와, 그 다음에 같이 공부하는 게 종강하는 시기가 맞물리면 이제 좀 이렇게 연결을 해줄 때가 가끔 있는데, 하나같이 오는 피드백이 코딩 실력보다 제발 업무지 시설을 이해할 수 있는 친구들을 보내달라는 얘기를 많이 해요. 문장을 읽었을 때 문장의 뜻을 파악하는 걸 보통 문해력이라고 하죠. 글자를 읽는다라는 거랑 글을 읽는다라는 거는 막 확연히 다릅니다. 글을 읽었을 때 그 글이 요구하는 기능을 코딩으로 표현하는 것. 단순히 그냥 코딩만 하는 게 아니라 무엇을 코딩할지에 대해서 이해하는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자, 6번. 동수는 제과점에 과자를 사러 가는데 현재 가진 돈이 모자랄 경우 부모님한테 모자란 돈을 받으려고 한대요. 자, 과자 한 개의 가격이 K고요. 과자 한 개의 가격이 K고요. 사려고 하는 과자의 개수가 N이고 현재 가진 돈의 액수를 M이라고 할 때, 동수가 부모님께 받아야 하는 모자란 돈을 계산하려고 한대요. 자, 동수가 부모님께 받아야 하는 모자란 돈을 계산하려고 한대요. 자, 예를 들어서 과자 한 개의 가격이 30원. 과자 한 개가 K였죠? K가 30. 과자의 개수가 4개. N이 4개. 동수가 가진 돈이 100원. M이 100이라고 하면, 자, 30원짜리 과자 4개를 사려고 해요. 그러면은
K 곱하기 N이 과자의 총액이죠. 거기에서 동수가 가진 돈 M을 빼면 받아야 되는 돈을 구해야 되니까 이렇게 하면 마이너스 값이 나오고, M에서 K 곱하기 N을 빼면, 자 이렇게 하면은 120에 100이니까 결과는 마이너스 20이 나오죠. 반대로 해도 돼요. M을 뒤에서 빼도 돼요. K 곱하기 N은 빼기 M 이라고 하면은 120에서 100을 빼니까 20이 모자란 거죠. 그럼 동수가 부모님한테 받아야 되는 돈은 20원이 됩니다. 자, 다시 KNM일 때 과자 한 개의 가격이 250원, K가 250, 그 다음에 과자를 2개 사려고 해요. 2개. 동수가 가진 돈이 140원이야. 140원. 그러면 250 곱하기 2 빼기 140이라고 하니까 500에서 140을 빼면은 360원이 모자란 거죠. 그럼 동수는 360원을 받아야 돼요. 자, 수식은 벌써 나왔어요. 근데 문제가 단순히 이 값을 구하는 게 아니에요. 마지막에 조건이 하나 들어가요. 문제에서 요구하는 거는 부모님께 받아야 되는 모자란 돈을 계산하라는 거예요. 자, 과자 한 개가 20원. 과자를 6개 사려고 해요. 가진 돈이 120원이다. 그럼 돈 딱 맞죠? 그럼 동수는 부모님한테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자, 그 다음 과자 한 개의 가격이 20원. 과자의 개수가 10개예요. 그러면 200원이죠? 거기서 동수가 가진 돈이 320원이래요. 그러면 오히려 사고 돈 남죠? 120원이 남죠? 지금 문제 요구사항은 뭐예요? 모자란 돈이 얼마인지를 계산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은 오히려 돈이 남으니까 부모님께 받아야 되는 돈은 0원이죠. 자, 문제는 계속해서 돈의 액수가 주어질 때 동수가 부모님께 받아야 하는 돈의 액수를 출력하는 프로그램이에요. 그럼 이렇게 결과값이 마이너스로 떨어지면은 동수가 받아야 되는 돈은 0입니다. 이게 포인트예요. 자, EX6이에요. 일단은 스캐너 만들어서 값을 입력받읍시다. 자, 과자 한 개의 가격 K, 과자의 개수 N개, 동수가 가진 돈 M을 받았어요. 그러면 모자란 돈은 아까 수식 구해놨죠? K 곱하기 N 빼기 M이에요. 자, 근데 이게 아까 마이너스 값이 나오는 경우도 있었죠. 부모님께 받아야 할 돈은 오히려 내가 돈이 남을 경우는 저 리절트 결과가 마이너스로 나왔잖아요. 리절트가 0보다 작다면 부모님께 받아야 할 돈을 머니라고 가정했을 때 리절트가 0보다 작다면 이 머니는 0원을 받아야 돼요. 그렇지 않다면 머니는 리절트를 받아야 돼요. 이게 핵심이에요. 그래서 동수가 부모님께 받아야 될 돈은 머니원입니다가 나오는 거죠. 조금 다르게 풀이하면 3학년 산자를 써서 int 머니는 리절트가 0보다 작다면 0, 그렇지 않다면 리절트를 써라.
사망연산자를 쓰면 위에 이 부분이 이렇게 풀리죠. 자, 과자 한 개의 가격이 20원이고 과자를 10개 사려고 할 때 동수가 가진 돈이 320원이었다 라고 하면은 부모님께 받아야 될 돈은 0원이다 라고 계산이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계산식을 세운 다음에 그 보정을 하기 위해서 조건을 쓸 수 있는가까지예요. 굉장히 좋은 문제 같아요. 수식도 어렵지 않고 코딩에 필요한 요건도 제시를 하고 있고요. 자, 이렇게 해서 문제들 확인해 봤습니다. 자, 몇 개나 푸셨어요? 몇 개 풀었어요? 2개? 아까 시작할 때도 잠깐 언급했는데 처음 코딩 공부하시는 분들이 이거를 다 풀 수 있을 거라고 기대를 진짜 1도 안 하고네요. 그러니까 이거 처음에 못 풀었다라고 너무 부담스러워하지 마시고요. 대신에 설명을 한번 쫙 들었잖아요. 설명을 들은 상태에서 나중에 시간을 내서 다시 한번 풀어보세요. 그래서 이번에 몇 개나 풀리는지. 그리고 안 풀리는 게 있으면 그 문제에 대한 해설을 다시 듣고 또 재도전해보고 이렇게 해서 풀릴 때까지 계속 설명을 반복해서 들어보세요. 문제 유형을 최대한 많이 접하셔서 필요한 부분들은 외우셔야 돼요. 자, 이렇게 해서 12단원 종합문제 단원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요번에는 13단원 메서드라는 단원 전달해 드렸는데요. 아무래도 새로운 단원 시작하는 거니까 분위기 좀 바꾸고 해야겠죠? 자, 일단 파일 받으시고요. 10분 후에 11시 45분에 단원 시작할게요. 1시간만 조금 길게 설명하고 2교시 정도 나오겠구나. 네, 2교시 정도 진행해서 메서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합시다. 네, 조금 이따가 10분 후에 시작할게요. 자, 잠깐 한숨 돌렸으니까 이제 시작합시다. 자, 요번 단원에는 이제 메서드라고 하는 주제를 소개하려고 해요. 이 메서드라고 하는 게 자바 프로그램에서 쓰는 최소한의 기능 단위예요. 그래서 자주 등장하는 코드를 만약에 내가 비슷한 코드를 복사 붙여넣기 했다. 그러면 그거를 이제 그룹화 해놓은 형태예요. 나중에 다시 쓰려고. 아직 이 말만 넣고는 좀 애매모호하죠. 요 문장을 이제 여러 가지 예시를 보여드리면서 풀어 나갈 겁니다. 자, 우리가 지금까지 작성했었던 메인 클래스 형식을 보면은 아래처럼 돼 있죠. 퍼블릭 클래스 헬로 월드 한 다음에 퍼블릭 스테이틱 보이드 메인이라고 하는 형태가 들어가잖아요. 이 녀석의 이름을 메인 메서드라고 한다. 메인 메서드라고 한다. 라고 처음에 정의를 하고 들어갔었는데 이제 오늘 수업이 지나가고 나면 요런 애들을 늘리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자, 이 수업에서 오늘 설명 가능한 부분이 여기 나와 있는 이 void라는 단어의 뜻이 무엇이냐, 그리고 여기에 이게 이름이에요. 명령어 이름인데 메인 말고 다른 이름으로 내가 직접 정의하는 방법. 그 다음에 괄호 안에 들어가 있는 이거는 과연 무슨 뜻이냐, 요거를 이제 살펴볼 거고요.
파란색으로 나와 있는 퍼블릭, 클래스, 스테이틱 요 세 가지의 기능은 아직은 설명하기가 좀 이릅니다. 그래서 여기는 아직은 설명이 안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파란색으로 들어있는 이 부분들은 그냥 오늘까지는 정해진 상용구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오늘 메서드 관련된 내용이 끝나고 나면 메서드랑 다음 단원도 이제 메서드까지 이어지는데 그게 끝나고 나면 이제 객체 지향이라고 하는 주제로 넘어가요. 지금까지는 거의 모든 프로그래밍 언어가 보편적으로 갖고 있는 특성들이고 이 메서드 관련된 내용이 끝나고 나면은 순수하게 자바라고 하는 언어의 특징을 좀 보기 시작을 해요. 여태까지는 공통 특성들이고요. 그때 이 퍼블릭과 클래스, 스테이틱이라는 키워드의 기능이 설명이 됩니다. 메서드를 다른 프로그래밍 언어들은 함수라고 불러요. 근데 이 함수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 함수가 맞아요. 굉장히 애석하게도 얘랑 얘가 같은 애예요. 자, 그렇다고 해서 뭐 굉장히 복잡한 함수를 만들자라는 건 아니고요. 그냥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간단한 정도만 이야기할게요. 자, fx는 x 플러스 1이라고 했을 때 이 수식은 x라는 조건값에 따라서 x 플러스 1이라는 계산식을 재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이 f에 있는 요 x가 조건값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얘한테 값을 얼마를 주는지에 따라서 그럼 x가 5가 되니까 이 수식 안에 있는 5가 x가 5가 되는 거죠. 그럼 결과는 6이라는 값이 돌아오는 거예요. 요 정도는 괜찮죠? 자, 그러니까 f에다가 조건값을 주면은 x 플러스 1이라는 계산식이 발동을 하는 건데 5를 주면은 5 더하기 1이 되고 10을 주면은 10 더하기 1이 돼요. f에다가 내가 얼마를 주건 간에 무조건 전달받은 값 플러스 1이라는 계산 결과가 떨어지죠. 그러면 우리는 이 f라는 글자를 통해서 1을 더하라는 계산식을 여러 번 재탕한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프로그램에서 함수를 바라보는 건요, 이 연산을 수행한다라기보다는 주어진 이름으로 계산식을 여러 번 재탕할 수 있다. 즉, 재사용할 수 있다라는 게 중요한 거예요. 이 앞에 들어가는 f는 함수를 영어로 하면 펑션이에요. 그래서 그냥 앞 글자 따서 f라고 온 거지 사실 아무 이름이나 들어가도 돼요. ax는 x 플러스 1일 때 a에다가 5를 줘라 이렇게 해도 되고 헬로의 x는 x 더하기 1일 때 헬로에다가 100을 줘라 이렇게 해도 상관없어요. 앞에 들어가는 이름은 뭐라고 짓건 상관없어요. 그냥 우리는 어렸을 때 f라고 세뇌당한 거지. 자, 수학에서 이렇게 어떤 수식 하나를 단어에다가 이렇게 부여해 놓은 상태, 이거를 자바에서는 메서드라고 해요. 특정 기능을 그룹화해서 재사용하기 위한 단위이고요. 정의하는 방법은 클래스 블록 안에서요. 다른 메서드와 순서는 상관없어요. 퍼블릭, 스테이틱, 보이드까지 그냥 적으시고 메서드 이름을 만드세요. F가 되겠죠? 그 다음에 괄호를 열고 닫아요. 블록을 치고요. 여기에 내가 수행할 동작을 넣으시면 돼요. 아까도 말했지만 퍼블릭, 스테이틱은 별도의 기능을 갖는 예하버예요. 이건 다음에 이제 정리할 거고요. 지금은 이제 메인 메서드랑 다른 키워드를 똑같이 맞출 거예요. 자, fx는 x 플러스 1 이렇게 방정식만 정의해 놓고 나면은 얘는 아무런 결과도 만들어내지 못해요.
우리는 이거를 써야 돼요. f에다가 100을 줘라 라고 이렇게 얘를 사용을 해야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프로그램 메서드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정의만 해놓고 있으면 아무 동작을 안 하고요. 반드시 요걸 사용해서 명령어 쓰듯이 이렇게 사용을 해줘야 돼요. 이거를 우리가 호출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자, 메서드는 반드시 클래스 안에 포함돼야 돼요. 클래스 밖에는 절대 존재할 수 없어요. 그리고 특정 조건이 충족되지 않는 한 하나의 클래스의 이름이 똑같은 메서드가 공존할 수 없습니다. 이 특정 조건은 지금 이 단어 맨 끝에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이름이 똑같은 게 공존할 수 없어요. 자, 메서드 이름 규칙은 영어 숫자 언더바 달러 조합을 쓸 수 있고요. 첫 글자는 반드시 영어로만 가능하고 두 개의 단어를 조합할 때는 언더바로 연결을 하던지 아니면은 그 연결되는 부위를 대문자로 바꾸던지. 근데 자바에서는 요 표현법을 일반적으로 많이 쓰죠. 이거 우리가 전에 봤었던 변수 이름 규칙과 동일합니다. 차이가 있다면 변수는 그냥 명사로만 구성을 하는데 메서드 같은 경우는 수행해야 되는 기능, 즉 동작을 표현한 거기 때문에 동사 플러스 목적어 형태로 정의를 해요. 그래서 이제 코딩하다 보면 알고 있는 영어 단어 총 동원해야 돼요. 자, 예를 들면 내용 작성하기, write content, 계정 탈퇴하기, confirm account out, 상품 추가, add product, 상품 삭제, remove item, 뭐 이런 식으로 동사가 먼저 나오고 그 뒤에 목적어로 쓸 명사를 정의하는 거죠. 메서드는 정의되어 있는 순서에 상관없이요, 무조건 메인에서부터 시작을 해요. 프로그램은. 자, 그럼 이제 메서드를 한번 정의를 해볼까요? 자, 첫 번째 메서드의 사용점 자바입니다. 자, 클래스 안에 메서드는 순서 상관없이 막 존재할 수 있어요. 순서가 어떻게 되건 간에 시작은 항상 메인부터 합니다. 그러니까 이 F라고 하는 이 메서드가 먼저 정의되어 있어도 실행은 메인이 먼저예요. 자, 프로그램의 출발점 메인이고요. 그 다음에 F라고 하는 함수는 X는 5예요. 그 다음에 X 플러스 1을 출력했어요. 여기서 6 출력하겠죠? 그 다음에 X의 값을 10으로 바꿔요. X 플러스 1을 출력해요. 11 출력하겠죠? 자, 이렇게 메서드를 정의해 놓고 메인에서 조금 전에 만든 이 F를 명령어 쓰듯이 쓰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메인이 쭉 들어와요. F를 딱 불러요. 그러면 일로 워프에서 여기 있는 거를 한 사이클 실행하고 끝나면 돌아가요. 거기서 다음 줄로 가요. 또 메인 F 불렀죠? 그럼 일로 와서 여기를 한 줄을 쭉 실행하고 다시 가는 거죠. 자, 디버깅 해볼까요? 자, F5를 누를게요. 자, 여기서 다음 줄로 넘어가려면은 F10을 누르라 그랬죠? F10을 누르면 다음 줄로 넘어갑니다. 말 그대로 다음 줄로 넘어가요. 그래서 그 과정에서 F가 6하고 11을 한번 출력했어요. 또 다음 줄로 넘어가면은 F가 실행되면서 6과 11을 출력해요. 이제 끝났죠? 그러니까 이 안에 있는 코드를 단지 이 명령어로 묶어갖고 한 번에 실행한 거죠. 이게 첫 번째고, F를 두 번 썼다라는 거는 이 코드를 두 번 재탕시켰다는 얘기예요. 자, 디버깅을 할 때 F5를 누르면은 중단점에서 멈춘다고 했어요. 여기서 내가 만든 함수를 호출해야 되면은 F10 말고요, F10을 누르면은 다음 줄로 가잖아요. F11을 누르세요. F11, 11을 누르면 그 함수 안으로 따라 들어갑니다.
여기서 F10을 눌러서 다음 줄 이렇게 넘어가 보시면 돼요. 자, 다음 줄 여기서 이제 또 F10을 누르면 끝나니까 원래 자리로 돌아가요. 자, 그 다음에 다시 또 F로 호출하죠. 여기서 F11. 그럼 안으로 들어왔어요. 여기서 F10 눌러서 다음 줄 또 F10 눌러서 다음 줄 F10 누르면은 끝났으니까 돌아가요. 이제 끝나죠. 자, 저번에 이제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 그 단축키 한번 소개한 적이 있긴 한데요. 오늘 또 새로운 기능이